80%의 대출을 이용하면 1억이 30년 동안 216배로 자라난다는 거지. 오늘은 부동산이 우리가 투자하는 것으로서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또 대출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줄 거야.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라고 생각도 되지만,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거든. 자,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미래에도 그러한 일이 반복되리라는 것을 애써 의심하면서 부정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투자도 과학하고 같아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 오늘 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얼마만큼 이 투자가 중요한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무조건 잘 따라와 주길 바란다. 자, 먼저 아파트 중위 가격의 변화를 좀 얘기를 해줄 거야. 아파트 중위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파트가 만약에 100채가 있다면 1등부터 100등까지 중에서 그 50등이 얼마였고 가격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그래프야, 이게. 자, 여기 파란색 선을 보면 전국이야. 전국은 2008년 12월에 약 2억 1천만 원에서부터 2020년 12월에는 한 3억 9천 정도 되지. 그러면 두 배가 채 되진 않지만 거의 두 배. 그 다음에 빨간색 서울을 보자. 서울은 뭐 서울의 집들이 많이 오른다고 하지만 금액적으로는 분명히 많이 오른 게 맞아. 그렇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2008년 12월에는 4억 9천 정도에서 2020년 12월에는 한 9억 4천 정도. 이것도 뭐 대략적으로 두 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수도권 초록색 2008년 12월에는 3억 4천부터 2020년 12월에는 6억 4천. 그러면 이것도 대략적으로 두 배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전국의 모든 아파트들의 중위 가격은 약 12년 동안 두 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10년 동안 두 배가 되려면 매년 7%씩 상승을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약 10년 후에는 두 배 정도가 된다. 실제로 10년 동안 약 두 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출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주려고 해. 내가 만약에 1억의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50%가 대출이 된다고 하면 2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내 돈 1억에 남의 돈 1억. 이 2억이 10년 후에는 대략적으로 4억 정도가 될 거야. 그러면 빌린 돈이 1억이기 때문에 내 돈이 3억으로 자라나게 되지. 또 50% 대출이 가능하니까 내 돈 3억을 가지고 6억짜리를 구입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내 돈 3억과 남의 돈 3억을 합치면 그 6억이 다시 10년 후에는 약 12억이 될 거야. 그러면 내 돈은 3억을 갚고 나면 9억이 남게 되지. 한 번 더 갈 거야. 내 돈 9억을 가지고 또 50%의 대출을 이용하면 18억짜리를 투자를 할 수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6억이 되면 9억을 갚고 나면은 내 돈은 순수하게 27억이 되지. 그럼 30년 동안 50%의 대출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1억이 27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상승 효과를 보게 되는 거지. 실제로 주택은 10년 동안 두 배가 자라기 때문에 실제로는 8배밖에 자라나지 않아. 그런데 그 대출을 활용함으로써 27배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걸 좀 더 극대화해 볼게. 대출이 만약에 80%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내 돈 1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5억짜리를 구입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10년 후에 10억이 되겠지. 그러면 4억을 빌렸었기 때문에 내 돈은 순수하게 6억이 남아. 다시 이 6억을 가지고 또 80% 대출을 이용해서 30억짜리를 투자한다고 보자. 그럼 내 돈 6억과 남의 돈 24억이 결과적으로는 60억이 될 것이고 내 돈은 36억이 남게 되지. 아까랑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한 번 더 돌아갈 거야. 내 돈 36억을 가지고 180억짜리를 투자할 수 있게 돼. 그러면 10년 후에 360억이 돼서 내 돈은 남의 돈 144억을 갚고 나면 216억이 남게 되는 거지. 80%의 대출을 이용하면 1억이 30년 동안 216배로 자라난다는 거지.
여기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대출이 되냐? 아니면 뭐 그 이자는 어떻게 감당하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 사실 대출이 우리가 뭐 50%가 됐던 적도 있고 40%밖에 안 된 적도 있고 또 뭐 80% 이상, 90% 이상 100%까지도 된 적도 있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지만 대출을 하는 방법은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해주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대출보다 더 극대화되는 건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갭 투자. 자, 전세를 이용하게 되면 전세금은 내가 무이자로 빌리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한 푼의 이자도 없이 지금 이런 상승 효과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정책은 계속 변할 수 있는 단기적인 변화일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수급과 화폐 가치의 하락이 이런 자산의 가치의 상승에는 더 중요하다는 거지. 자산의 가치가 2배로 늘어나는 걸 얘기했는데 야, 모든 재화가 다 이렇게 늘어나지 않지 않느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 더 흔한 예를 한번 들어줘 볼게.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재가 새우깡이나 짜장면 얘기가 있어. 새우깡 같은 경우에 가격을 한번 보자고. 1971년도에 50원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에 1,500원까지 약 50년간 30배의 상승을 가져왔어. 또 짜장면 한번 볼까? 짜장면은 내가 어렸을 때 지금 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300원 시절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500원 때부터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내 기억 속에는 난 150원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게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약 40배 정도 상승이 됐어. 우리 흔히 물가 상승률은 보통 3% 내외를 얘기를 하곤 하는데 진짜로 우리 주변에서 봤을 때 3%밖에 오르지 않는 그런 재화들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물가 상승률 3%라고 얘기하는 그 3% 안에는 어떤 재화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치가 변하는 것들이 있어. 자, 물가 상승을 따질 때 주로 많이 포함되는 것들이 생필품들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식품들, 이런 경우는 우리 인구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재화가 가치가 많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들이 주축이 돼서 물가 상승률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3% 내외로 이렇게 되지만 새로운 산업에서 탄생하는 그런 재화들, 예를 들면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첨단 상품들, 이런 것들은 엄청난 가격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내가 봤을 때 7% 정도, 매년 7%의 가격 상승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연간 7% 상승을 예측하기 때문에 10년에 2배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오히려 새우깡이나 짜장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가공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보다도 더 많은 상승을 가져오기도 했다는 거지. 자, 이론적으로는 아까 10년 동안 2배씩 성장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에 진짜로 많이 변한 그런 아파트들의 예를 한번 보자고. 먼저 음마 아파트를 얘기를 해줘 볼게. 음마 아파트는 1979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그때 분양가가 평당 68만 원이었어. 그래서 31평은 1,800만 원, 34평은 2천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어. 근데 지금 어떠니? 40년이 지난 지금 보면 대략 25억에서 30억 정도 한다고. 그러면 한 130배에서 150배 정도 증가를 한 거야. 아까 내가 얘기한 아파트 뭐 10년 동안 2배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했던 그 시기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성장을 했던 거지. 더 심한 거?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번 보자고. 1976년도에 32평이 870만 원, 40평이 대략 1,0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어. 얘네들은 그 45년 동안 대략적으로 400배를 증가한 거야. 지금 얘기한 이런 음마 아파트나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만약에 그때 당시로 전세를 끼고 샀거나 대출을 끼고 샀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1,100까지도 내 수익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 주식이 더 투자에 유리하냐, 부동산이 더 유리하냐.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예를 들면서 야, 몇백 배, 몇천 배도 늘기도 했잖아. 우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식은 물론 더 큰 성공을 만들어주기도 해. 그렇지만 성공할 주식인지 실패할 주식인지, 아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산업과 관련된 주식이라면 성장할 가능성이 더 많겠지.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쓰레기 같은 주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갑자기 휴지로 변해버리는 주식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과연 내가 그것을 선별해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주식을 만약에 30년, 40년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 주식에는 내 돈이 온전히 다 투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을 100% 내 자금으로 구입을 해야 30년, 40년을 가져갈 수 있겠지. 그렇지만 주택은, 부동산은 이 토지에 근간하고 있는 투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성공하는 부동산, 실패하는 부동산 이런 거를 가릴 필요가 크게 없다라는 거야. 아까 내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률이 비슷하다라는 거지. 그런데다가 대출이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내 자본이 100%다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룬 많은 사람들을 봐봐. 정말로 부자 중에 부동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다지 없잖아. 그들은 꾸준히 모으고 특히나 잘 지켜왔다라는 거야. 과거에는 지금 현재처럼 세금이 그렇게 복잡하고 많지도 않았다는 거지. 물론 지금의 세금 정책을 모두 회피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런 세금들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세금이 무서워서 부자가 되기를 포기는 하지를 말자는 거지. 부동산 투자는 필수야. 그리고 세금에 대한 전략적인 절세는 그 이후에 고민해야 될 선택사항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 내리고 싶은 결론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는 말자라는 거지.